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23,163.0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3% 높은 2,562.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9% 내린 6,605.07을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적이었습니다.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등의 영향에도 3주째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2천 명 감소한 22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수는 확장 국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의 23.8에서 27.9로 올랐습니다. 이는 5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1.9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숨 고르기 장세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4% 내린 51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내렸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몰리면서 어제보다 전날보다 0.40% 내린 2,47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20% 내린 6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20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를 며칠 안에 지명할 것이다 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유력한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봐주십시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옐런 의장이 그 면접을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특별한 아직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을 포함해서 5명의 차기 의장 후보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뉴스들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중에 게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대립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에서는 빠져 있고 통상 4명을 지금 현재 후보군에서 좀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아시아 순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자네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의장이죠. 현 의장인데 일단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준 의장이 연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번 로이터가 최근 며칠 동안 4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에 37명 중 3분의 2가 그 옐런 의장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말에 옐런 의장의 그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노믹스가 실현될 경우에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트럼프 측과의 어떤 대립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옐런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했고 그러면서 시장을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트럼프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긴축적인 스탠스로 전환한 옐런 의장은 공화당에서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제롬 파월인데요. 차기 의장에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그 이코노미스트의 과반의 어떤 지지를 가장 많이 얻었고 변호사 출신의 파월이 투자은행 이력이 있으면서 2012년 5월 연준 이사회에 영입됐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일단 민간에서도 경험이 있고 현재 연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능성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스에서 라이언 스위트 이코노미스트가 한 얘기인데요. 연준 의장이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옐런과 파월이 가장 좋다라는 어떤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긴축 사이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은 일관성을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사이기 때문에 반 오바마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최적의 후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책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옐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파에 가깝지만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월이 차기 의장이 돼버리면 임명할 수 있는 연준 이사 자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FOMC 구성을 둘러싸서 상당히 좀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이것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트럼프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캐비너 씨가 그 제롬 파월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데요. 월시 전 연준 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 벤 버냉키의 최측근으로 통화정책 운영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 경제자문단에 그 활동한 점, 그리고 장인이 그 로널드 로더죠. 그러니까 에스테 로더의 회장이죠. 로널드 로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온 점, 이런 감안하면 상당히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뜨면서 한번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FOMC 위원들의 어떤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시가 지금 현재 나이가 47세고요. 그리고 연준 재직 당시에 완화 통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해서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워시의 어떤 성향을 보면요, 파월보다 좀 더 매파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 FOMC의 양적 완화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경제 지표보다는 자산 가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없었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으로 인해서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존 테일러 교수입니다. 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이죠. 가장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테일러가 의장 자리에 오르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대선 후보 당시에 고금리를 지지했지만 당선 후에는 저금리를 원하는 트럼프가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트럼프가 존 테일러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명 가능성을 높인 인물이죠. 일단 테일러 교수하면 결국 테일러 준칙 아니겠습니까? 테일러 준칙은 쉽게 말해서 연준에서 은혼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하지 말고 테일러 공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올리고 내리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테일러 준칙대로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현재 실질 중립금리 정도를 한 2%로 보고 완전 고용 실업률이 한 4%로 가정한다면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3%가 되어야 적절하거든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3% 올리면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일러 교수가 앞으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부분들 같이 놓고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4명 다 결국은 옐런 의장보다는 매파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대표께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봐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옐런의 연임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죠.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반대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상당하게 큰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눈 밖에 나 있다는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연준 총재들도 반기지 않는 인물로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은 제롬 파월과 케빈 워시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옐런 의장보다는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옐런 의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제롬 파월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후보 중에요. 좀 의외로 밀카 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5명 후보에서는 논외에 있는 후보인데요. 근데 밀카 시카리와 케빈 워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위기를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밀카 시카리 후보가 밀카 시카리 연준 총재가 후보에 올랐을 때 케빈 워시와 함께 같이 정부는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갖춘 연준 의장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버냉키가 상당히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빈 워시도 무시 못할 후보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력한 후보 3명 모두 매파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머징 마켓의 국채 수익률에도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머징 시장도 상당히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채 수익률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면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타격,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하지 못한다는 점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진시에는 별다른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서는 그 신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같이 놓고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의회가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증시가 망가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 발언을 보면서 이게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쉽게 그냥 넘기는 말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결국은 의회에 대한 어떤 경고이자 증시에 대한 요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 랠리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감세와 세제 개혁이 수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높은 기대가 내재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세제 개혁이 결국은 증시에 지금 현재 반영돼서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세제 협상을 완료하는 한 증시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에 만약 우리가 그걸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올랐던 주가의 상당 부분이 되돌려지는 것을 볼 것이다. 주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7일 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호 씨는 레이건 때 세제 개혁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데 2년 걸렸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올해 안에 처리하게 된다면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16일 날 트럼프가 이 발언과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트럼프도 문우신도 올해 감세안과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걱정해서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조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현재 미국 증시의 세제 개편안의 통과를 한 60%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 S&P 500 지수는 2,4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650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의회 회기 중에는 세제 개편안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냐 쪽으로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00포인트 쪽에 무게를 싣고 이 목표는 아직까지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과 같은 맥을 갖춘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입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감세안은 타이밍이 잘못되었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좀 의미가 함축적이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좀 풀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세안은 그 자체로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단기적으로 증시의 큰 폭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버블을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증시에 이렇게 긍정적이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경기가 나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감세하는 시장 경기가 나빠졌을 때 경기 부양책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까지 매우 좋은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카드라는 거죠. 그러므로 달러 약세가 심각하게 내려가는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이때에 이 카드를 빼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감세안 통과보다는 내년 금리 인상하고 맞물리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감세안과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 시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내년에 지금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통과시켜야 공화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선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와 3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세제 개편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미미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증시와 채권 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게 꺾이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반영한 세제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말 11월과 12월에 반납할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S&P 500 지수가 2,500대인데 2,6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의 호재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세제 개편안이 현재 안으로 통과가 되면 미국 기업의 주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미국 내로 환급하는, 환급을 유도하는 정책은 주가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돈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질 거고 이 부분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호재고 결국은 다국적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다우지수의 호재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는 다우지수가 S&P 500하고 나스닥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돈이 들어오면서 달러는 당연히 강해지겠죠. 해외 유보금의 경우에 현지에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된 형태로 존재되는데요. 대부분 미국이 단기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고 미국 달러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미국 단기채 금리는 결국 상승한다. 단기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앞서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매우 미미합니다. 로버트 카플란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채권이 오르고 있긴 하나 아직 작년 고점인 2.6%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향후 미래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불길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2.6% 전고점을 뚫고 오를 수 있을지 증시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장의 후보들이 매우 매파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상승한 것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세제개혁안이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는 증시 상승을 유지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개혁안이 올해 말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에 따라서 상당한 그 증시는 변동성을 한번 보일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11월 30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딱 항상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는 패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어제 나왔던 흐름들과 모든 부분을 종합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주가 올해 국내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 보여줄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제 보통 이제 금융 정책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죠.
이런 관련된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들 쪽에서 저희가 보통 해석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넥타이 색깔이나 그리고 또 어떤 얼마만큼 미소를 자주 띠느냐, 그와 관련된 화기애애한 분위기냐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많이 감지하는데 어제 분위기 보니까 특히 이제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이주열 총재가 상당히 많이 웃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왔었을 때 뉘앙스는 지금 경제 상황 나쁘지 않다라는 때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련돼서 세 가지 흐름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제 나왔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쪽에는 한 2.8%대.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잘 된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한 2.9%대로 상향해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 성장률을 3%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의 3%대. 과거와 생각하게 되면은 참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저성장이 굳혀졌다는 얘기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3%대 성장이라고 한다면 기준치 예상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 전망치는 또 2.9%대 그리고 물가는 2%대 수준의 상승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수출이 주도로 양호하다라는 쪽은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내수회복이 가장 문제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점진적인 내수회복세를 점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우려보다는 좀 낫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단 내년까지는 그러면 내년도 3.12%대로 좀 확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거기다가 미국이 거칠게 나오고 있는 통상 압력들 거기다가 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고민들도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죠. 경기 회복만 확인되게 되면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위원들의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도 제시가 됐다라는 부분만큼 일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그 금리 정책을 독단적으로 좀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힘든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외부 변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역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영향들이 좀 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있죠. IMF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를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1월 30일 올해 마지막에 있는 금통위에서 이를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과연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빨라질 뉘앙스를 보여줄 것인가를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조짐이 특히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도 한번 유보적으로 보겠죠. 근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국내 금리도 이제 올라간다에 대한 무게를 두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여러 가지 강조를 드렸지만은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가장 금리가 올랐을 때 국내 입장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급증했던 가계부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좀 조율하고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아마 24일인가요? 24일로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걸로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율하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지금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무리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지나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염두를 하시면서 특히 요즘 보면은 또 스탁론이라고 또 많이 쓰시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가계 종합 대책이 나오는 부채 종합 대책이 나오는 만큼 저희도 똑같이 자신의 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울 때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수 부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이뤄진 합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어제 패소했습니다. 삼성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이 주요 쟁점이지요. 재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부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 부분이 단순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만 한정돼서 해석할 가능성보다 앞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일단 합병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부정거래가 아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됐었을 때 자본시장법에 근거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이 합병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합병 비율 문제 없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거기다가 주주들한테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라는 관점들 거기다가 이 가장 쟁점이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포괄적인 승계보다는 일단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경영권 경영 안정화에 대해서 무게를 둔 선택이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혈세 논란 부분들. 그러니까 약 한 2,300억 정도 손실을 보면서 삼성 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줬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국정농단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좀 더 많이 남겼다라는 측면 쪽에서 이런 정치적인 관련된 부분들 쪽이 좀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삼성그룹과 삼성물산의 이제 주가 쪽으로만 이제 한정돼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좀 최근 들어서는 또 삼성물산이 경찰에 어떻게 보면은 자택공사 비리죠.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서 자택공사 비리에 관련된 내용 쪽으로 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 흐름인 만큼 또 이슈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실적과 관련된 주가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실적은 안정적으로 바뀌어 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15년, 16년대 이후로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컸던 흐름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 영업이익이 한 1,395억 정도로 나왔다가 올해 8천억대까지 즉 합병에 따른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 경영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정화와 함께 상당히 많이 기준치가 올라갔다는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지주사 입장 쪽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의 지분 거기다가 삼성전자 4.6%의 지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지분 가치도 많이 늘었다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눈높이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는 많겠지만은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딱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눈높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인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약 한 16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1차 목표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삼성물산의 어제 종가는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엊그제는 주가가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까지 지정이 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상담 전화와 문의 전화가 온 대표적인 탑3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탑3 안에 들은 가장 첫 번째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문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SK 하이닉스요. 어떻게 하셨죠? 네, 역시. 예, 국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앵커님들도 앵커님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반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쓰시는 상황이죠? 예, 저도 개미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 쪽에서 이 셀트리온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들,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큰 전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전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에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아볼 종목은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과 함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시장의 주도 쪽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왜 지금 바이오 시밀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거의 한미약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성장성, 막연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성장성보다는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쪽으로 많이 선호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의 놀라운 성장세,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성장세라든가 특히 지금 약가이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는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쪽의 분위기가 나오는 흐름들인데 셀트리온을 바라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계가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수익 정리하시라는 쪽으로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하지만 이게 끝이냐라는 쪽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 밑에서 16만 원대 정도는 다시 눌림목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코스피 이전 쪽으로 실적은 좋은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코스피 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코스피 200, 특히 한 코스피 50 안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추종 흐름들 아마 2018년도 초에 코스피로 이전돼서 3월 달이면은 이쪽에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겪었던 카카오죠. 카카오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추가적인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다시 한번 차익 매물 쪽으로 눌리는 구간을 공략할 때가 아닐까로 바라보시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크게는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메리트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짜드리는 시간이죠.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인데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지 저희 조언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오늘도 연결해 볼 거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구체적으로 국내 선물 시황부터 좀 분석을 듣고 싶은데요. 시황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저희가 매도 관점 열고 봤었고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나오면서 저희도 일간 최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위에 보합 구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330 지수 정착을 하지 못하고요. 물량들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327 지수 지지력에 매수, 그 다음에 328.50부터 다시 재매도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야장에 325.50 지수까지를 공략하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다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마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가가 어제 종가 아래에서 시작되느냐 위에서 시작되느냐고요. 오늘 매도가 빠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오늘은 아마 반등 여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327 지수를 막아내놓고 아래 구간에서 보합을 뛰느냐 아니면 327 지수 위까지 올라와서 다시 329 지수까지 전체 보합을 뛰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우선은 위에서 좀 기다렸다가 오늘 재매도를 치신 게 좋고요. 예를 들면 329 초반 지수가 잡히기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 실현 이후 이제 뭐 야장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갔던 차트들이 재차 반등하면서 오늘은 보합 구간 뛸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단부들 지지력들은 뭐 1차 326.50 그다음에 324.50까지를 여시고요. 그다음에 상단부 저항은 329.00 그다음에 혹시 모를 최고가 자리까지를 대비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시가가 종가 아래냐 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국내 선물은 이 정도고요. 네. 예, 국내 선물 시황 움직임부터 좀 봐주셨고요. 이번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뭐 박스 구간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유로 FX는 어제 저도 뭐 특별히 손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변화되는 듯한 전체적인 분위기였고요. 뭐 예상 지지력들은 1.18, 200,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9, 100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큰 흐름에서 일봉상에서 보시자면 아직은 삼각 수렴 구간 안에 있죠. 지금까지는 상단부를 잘 막아내놓고 있었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체크한 이후에 양봉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추세를 지키고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위에 상단부 저항과 아래 지지력 아직도 혼조세인데 지금 위아래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음 주는 이제 돌파 여력을 보겠죠. 근데 어제 그림 보고 있으면 우선은 상단부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희도 이제 매도 관점에서 다시 중립 관점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합을 노리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은 주간 수익을 지켜내면서 이 흐름들 다시 보는 재충전의 시간, 어제 보합 관점 그대로 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지금 월물이 이제 뭐 바꿔서 오늘 이제 월물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12월물 거래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11월물 저희가 거래를 했었습니다. 만기가 한 달 만에 지착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요. 크루드 오일은. 그래서 어제 그림들은 추세를 우선 빼놨었습니다. 추세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서 매수를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물이 바뀌면서 제가 아래에서 추세로 끌고 오는 상단부 저항을 52.5060을 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52.5060 연다고요. 그래서 12월물 바뀌면서 11월물은 덜 찍었지만 12월물 자체가 52.60대를 이미 찍은 듯한 그림이라서 매도 관점을 열고 대응을 했었고요. 어제 빠지면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 재차 51.90 매도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어제 매수에 그다음에 매도까지 공략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단부를 빠질 걸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빠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크루드 오일은 예상 지지력 51.50 1차 자리와 그다음에 1차 저항 자리 51.80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예상 저항 자리를 확인하시고 단 크루드 오일은 1차 자리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51.50을 확실하게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는 하단부 49.50까지를 길게 열어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했을 때 윗구간에서 매도를 눌러서 하단부를 깰 수 있는 여력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 저항점 지지력
내에서 보합 구간 전략을 세워서 매매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지지력, 예상 지지력 12880, 그 다음에 예상 저항 1297.0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지금 시가, 지금 종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자리에 위에 아래 부합 바운더리 여전히 열고 있고요. 유로 달러,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영향이 어제 방향을 약간 틀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오늘 좀 보합 구간 관망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어제 저녁 미장에서 전반적인 시황과 차트 흐름들 약간 바뀐 듯한 제스처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눌림 매수 쪽으로 좀 더 열 거고요. 저희는 어제 매도를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하길래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을 없애고 보합 관망 관점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아래 하단부 지지력이 확고히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눌림의 매수 전략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